네, 안녕하세요. 그,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아동 양육시설 세드론에서 자립지원 전담요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 또 자립준비 청년 공동체죠. 몽실의 멤버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최희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자립 지원 전담 요원이라는 직책은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자립 훈련이나 또 자립 교육, 또 자립 체험 등을 또 진행하고 또 자립에 필요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지원해서 성공적인 자립을 도모하고 있고요. 또 퇴소한 아이들을 또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또 연락하는 그런 직책, 그런 사례 관리를 하는 직책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 청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에서 자립준비 청년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시설에는 아이들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리고 자립준비 청년의 지원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립준비 청년들이 자립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 등이 무엇인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재작년에 했던 발표 내용들에서 또 약간 또 추가하고 또 수정해서 오늘 다시 한번 더 전달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들었던 내용이더라도 자립준비 청년들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기 전과 후에 듣는 또 내용들이 느끼는 게 또 완전히 또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의 내용들이 처음 들으시는 분들과 또 활동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에게는 자립준비 청년들의 기본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로 들으시는 분들과 자립준비 청년들을 만난 지 조금 되셨다는 분들은 오늘의 제 이야기를 듣고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여러분들 사역에 있어서 제가 전하는 오늘의 이야기들이 다시 또 위안과 충전이 되는 시간들로 채웠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라서 생활의 전 영역이 법 테두리 안에 이루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사회복지 분야도 사회복지사업법을 기본으로 각 복지 대상에 따라서 법들이 나뉘어 있어요. 노인은 노인복지법,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는 영유아보육법, 그리고 다문화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아동은 아동복지법입니다. 현재 아동복지법에서 아동복지시설이라고 정하고 있는 시설은 총 13개의 시설이에요. 또 우리가 보통 아동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아동양육시설, 소위 고아원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아동복지시설은 여러 아동 관련 시설을 포괄하는 상위의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아동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이라 함은 아동상담소,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또 그룹홈, 아동권리보장원 등 총 13개의 시설을 아동복지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13개의 아동복지시설 중에 아동양육시설, 또 그룹홈, 또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가 퇴소, 즉 보호가 종료된 아이들을 아울러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네, 그러므로 결국 자립준비 청년이라 함은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에서 또 만 24세가 되어 퇴소한 5년 이내의 아이들을 정부기관에서는 대표적으로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네, 그러나 이들을 지원하는 지원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자립준비 청년의 범위를 넓히기도 해요. 예를 들어 나이를 기준으로 우리는 자립준비 청년을 만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정하겠다는 단체도 있고요. 또 시설을 기준으로 우리는 3개의 아동복지시설 말고 청소년 교정시설이나 쉼터 등에서 생활하다 나온 아이들도 포괄해서 자립준비 청년으로 정의해서 지원하겠다는 단체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보호 종료 기간을 기준으로 우리는 퇴소한 지 5년 이내가 아닌 10년 이내 또는 우리는 보호 종료 기준을 빼고 나이만 충족되면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지원하겠다는 단체도 있어요. 네, 기대나무팀도 딱히 나이나 몇 년 살았는지 그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서 저도 또 어찌 보면 자립준비 청년이라고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네, 자립준비 청년들은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나왔기 때문에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네, 반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은 보호 대상 아동, 또 보호 아동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살아온 환경을 보면 일반 청년들과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점이 있기에 또 이들의 과거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들이 어떻게 해서 아동복지시설로 입소되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 시군구에는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한두 명씩 배치가 되어 있어요.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발생하면 조사 및 사례 관리 등을 아동보호 전담 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는데, 전에 자료가 이해하기 쉬워서 가지고 왔어요. 지금 흐름은 지금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 좀 복잡해가지고 제가 전에 자료로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저희가 보호 대상 아동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보호 대상 아동이라 하면 아동복지법 제3조 제4호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호자가 없거나 또 보호자로부터 일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이 다 보호 대상 아동이 됩니다. 또 예시로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유기아동, 그러니까 버려진 아동이죠. 또 미아, 잃어버린 아동, 또 가출 아동, 그리고 학대 피해 아동들이 예시인데 이 외에도 조선 가정의 아이들도 그 보호 대상 아동이 됩니다.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께서 아동을 키우기가 많이 힘드시면 보호 대상 아동이 되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다 계셔도 입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두 분 다 집에 들어오는 시간보다 밖에서 일하는 시간들이 많고 또 아동들에게 돈만 쥐어주고 양육 환경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경우에도 보호 대상 아동이 됩니다. 그리고 미혼 부모의 아이들이나 또 아동의 부 또는 모가 군입대를 하거나 복역을 하게 된 경우, 그리고 또 병원에 입원한 경우 등 모두가 다 보호 대상 아동이 됩니다. 이 말은 즉 상황과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정에서 적절한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모두 다 보호 대상 아동이 된다는 말입니다. 네, 이렇게 보호 대상 아동이 발생하게 되면 아동 일시 보호소나 또 일시 위탁을 통해서 보호를 지금 받게 되는데, 일시 보호소나 일시 위탁은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3개월 정도밖에 머물 수 없어요. 1회 추가 연장이 가능해서 최대 6개월까지만 보호가 가능해요. 네, 아동이 일시적으로 보호받는 동안 관련 기관 및 지자체 전담 공무원들이 아동과 보호자를 만나서 상담을 하고 또 상황을 고려하여 양육 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그 후 가정복귀가 가능한 아이들은 가정복귀가 이루어지지만 그 외에 이제 장기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은 다음과 같이 뭐 입양을 보내게 된다거나 그룹홈을 간다거나 가정 위탁이나 또 시설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네, 우리나라는 현재 원가정 보호 원칙과 가정형 보호 우선 원칙을 지금 고수하고 있어서 또 되도록이면 원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게 하고 있어요. 네, 이 그림처럼 이제 원가정에서 보호가 전혀 안 될 때, 또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 입양을 지금 지향을 하고 있고요. 또 부모가 있어도 국내 입양을 또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입양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양육시설 등으로 입소를 하게 되죠. 네, 아동들이 이제 원가정으로 복귀가 안 된다면 대표적으로 이 세 개의 시설로 제가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가서 만 18세 또는 만 24세까지 생활을 하다가 졸업한 아이들을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하죠. 네, 이 시설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분도 계실 것 같아서요. 제가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가정위탁은 아동복지법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가정의 보호 대상 아동을 일정 기간 일반 가정에 아동을 위탁하여 양육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정위탁은 대리양육 위탁이 있고요. 친인척 위탁이 있고 일반 가정 위탁으로 나뉘는데, 대리양육은 부모님이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서 또는 부모의 학대 등으로 조부모가 보호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로 흔히 조선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친인척 가정 위탁은 조부모를 제외한 민법에서 정한 8촌 이내 혈족 등에 의한 양육을 말합니다. 그리고 일반 가정 위탁은 아동과 혈연적 관계가 전혀 없는 일반 가정에 의한 양육을 말하고요. 정부에서는 아동을 원가정에서 양육해야 함을 가장 기본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가정 위탁 활성화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부모님이 힘들면 조부모님에게 맡기거나 친인척 등에게 맡겼는데, 이제 경제적으로 양육 부담이 좀 되니 정부에서는 이들에게 지원을 해주며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그룹홈,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합니다. 보호 대상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에서 보호, 양육,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작게는 3명에서 4명, 또 많게는 6명에서 7명 이내의 소규모 인원이 거주하는 아동복지 시설로 가정집 하나가 한 시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빌라 여러 세대 중 한 세대가
그룹홈이 될 수도 있고요. 아파트 여러 세대 중 한 세대가 그룹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보호 대상 아동이 최대한 일반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양육자와 친밀함을 쌓고 아동 개개인에게 또 맞춰지는데 보육원에 비해서 양육자가 소수의 인원을 담당하기 때문에 관계 형성에 좀 상당히 유리하고 또 일반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양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에 반해서 이제 한 보육사 또는 한 원장님과의 좁은 공간에서 관계 형성이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이의 좀 인생에 좀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아동 양육 시설입니다. 대규모의 아동을 이제 보호 양육하는 대표적인 아동복지 시설이죠. 또 보육원은 한국 전쟁 이후 이제 전쟁 고아들이 많이 발생했고 또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이 필요했던 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민간에서 이를 설치 운영하다가 정식적으로 이제 인허가를 받으며 오늘날의 양육시설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아동 양육시설도 그룹홈과 똑같은 기능을 해요. 보호대상 아동을 입소시켜서 보호하고 또 양육하고 또 취업훈련 및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인데 공동생활과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공동생활은 이제 소규모로 운영하는 데에 반해서 양육시설은 몇십 명, 많게는 100여 명 가까이의 이제 아이들이 생활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아동복지시설이 이제 생겨난 이후에 해를 거듭하면서 이제 보호아동의 입소 유행에는 변천 과정들이 있거든요. 한국 전쟁 이후에는 당연히 이제 부모가 전쟁으로 죽거나 부모를 잃어버린 전쟁 고아가 대부분이었고요. 또 현대로 넘어오면서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들 대부분이 입소가 되었었어요. 오늘날 보호받고 있는 아동의 입소 유형 대부분은 학대 피해 아동들입니다. 어, 아동 학대 유형에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학대, 방임유기의 범주가 있는데 100%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초등학생 이상의 아동의 경우에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학대를 통해서 입소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영유아 경우는 방임 및 유기 또는 미혼 부모의 원인으로 입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부산에서는 이제 보호대상 아동이 발생하면 부산광역시 아동 일시보호소를 통해서 아이들이 입소되었다가 그곳에서 양육시설로 가거나 뭐 그룹홈이나 가정위탁 또 가정복지 등으로 지금까지 저희 보내져 왔거든요. 네, 그러나 최근에는 탈시설화를 정부에서 추진 중이라서 그런지 정부에서는 부산 일시보호소로 보내지 않고 바로 가정위탁을 보낸다거나 뭐 입양을 보낸다거나 그룹홈으로 보내는 그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여하튼 이제 부산광역시 아동 일시보호소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약 3년의 입소 통계를 보니까 총 167명의 아이들이 입소했으며 그 중에 입소 유형을 보시면 이제 앞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네, 잠깐 언급한 대로 주로 학대 피해 아동들이 많이 입소가 되며 이 표에서 봤을 때도 전체 입소 인원의 절반 이상이 학대 피해 아동들입니다. 다음은 좀 미혼 부모의 아동이죠. 네, 저희 양육시설의 직원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동 양육시설 직원 체계는 크게 사무실 직원과 생활실 직원으로 나뉘며 사무실 직원들은 각 직책별 행정적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네, 생활실에서는 아이들을 직접 돌보고 양육하시는 분들을 생활지도원 또는 보육사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생활지도원은 아동들에게 이모와 같은 역할, 또 삼촌, 또 엄마, 또 아빠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아동의 인격 발달에 제일 선의 영향을 주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생활지도원의 근무 시간을 보면 전에는 한 분이 24시간, 365일을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본인 집처럼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2000년도 이제 중반 이후로 2교대로 근무 체계가 바뀌면서 24시간 또는 48시간제로 근무가 되었었어요. 이 말은 즉 아침 9시나 10시에 출근을 하고 다음날 또 그 다음날 아침 9시나 10시에 퇴근을 하는 경우가 되었는데요. 지금은 3교대로 전환이 되었어요. 부산에 있는 모든 시설이 다 3교대로 전환이 되어 아이들을 돌보는 생활지도원이 하루에도 2번씩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네, 보육사는 이제 아동 몇 명당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네, 만 0세에서 2세까지는 아이 2명당 직원 1명이, 만 3세에서 6세까지는 아이 5명당 직원 1명이, 만 7세 이상은 아동 7명당 직원 1명이 3교대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곱하기 3을 해서 직원이 산정이 되어요.
네, 이렇게 하니 직원의 수와 아동의 수가 거의 1대1 수준으로 지금 되는데, 그럼 직원 한 명의 아이를 케어하냐? 그런 개념이 지금은 아니에요. 단순히 이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교대 근무를 하기 위한 직원 증원이다 보니까,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을 위한 이게 증원은 아니에요. 여전히 한 명의 보육사가 여러 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거기에 직원 수만 많아지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보호 대상 아동이 어떤 원인으로 어떻게 시설에 입소되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립준비 청년이 왜 자립하기 힘든지에 대해서도 자립준비 청년 지원 사업 소개 후 알려드릴 텐데, 방금 제가 말씀해 드렸던 부분이랑 좀 관계가 있어서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렸어요. 네, 자립준비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지금 높아지면서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방정부 또는 각 지원단체를 통해서 많은 지원 사업들이 생겨났습니다. 네, 기존에 있던 지원에서 범위를 대폭 늘린 곳도 있고요. 그 앞에는 아이들이 보호 종료가 되면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들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좀 하도록 할게요. 네, 먼저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입니다. 자립준비 청년들은 수급 신청 자격이 일반인들보다 좀 완화가 되어 있어요. 소득 인정액부터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까지. 그러니까 졸업을 하면 생계급여를 비롯해서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즉 수급비를 받으면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매체들은 이제 시설을 졸업한 친구들이 수급자율이 높다고 도와줘야 할 이유를 좀 찾고 있는데, 수급자율이 높은 거는 당연한 거예요. 퇴소하자마자 신청할 수 있게 해주니까 마치 시설에서 졸업하고 못 살아서 수급자가 된 것이 원인인 것처럼 되어 있으나 그렇지 않고 국가의 보조를 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수급 자격을 완화해서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자립수당입니다. 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생활하다가 졸업만 하면 주는 수당이거든요. 2019년에 매월 30만 원이었던 것이 2022년도에는 35만 원으로 올랐고요. 또 2023년도에는 40만 원으로, 지금은 50만 원으로 올라서 50만 원을 5년 동안 아이들이 이제 수급을 하면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자립정착금입니다. 퇴소를 하게 되면 자립정착금이라는 이름으로 목돈을 줍니다. 시도별로 상이하지만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 지금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거든요. 네, 부산도 이제 점진적으로 진행을 하다가 작년에는 1,000만 원이었고요. 올해는 1,200만 원을 저희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디딤 씨앗 동작입니다. 네, 후원자 등을 통해서 매월 일정 금액을 아동 개인 통장에 이제 저축을 하면 국가에서는 이제 1대1 정부 매칭금을 적립해주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네, 개인 후원금을 받아 넣어주면 2배를 더 적립해주는 통장인 거죠. 네, 시설에서 좀 애살 있게 챙겨주거나 또 후원자가 많거나 오랜 기간 생활한 아이들은 목돈을 그만큼 가지고 퇴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시설 용돈입니다. 시설에는 보조금이 저희 나오거든요. 예, 보조금 일부는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용돈이라서 아이들 통장에 넣어주고, 또 어린이 재단, NGO 단체를 통해서 또 나오는 돈도 애들 통장으로 지금 넣어주고 있어요. 또 시설에서 생활할 때 아이들이 이 용돈이 필요하면 이것으로 좀 생활을 하고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껴 쓰는 애들은 또 많게는 1,000만 원 넘게 모아서 나가는 애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네, 여섯 번째는 주거 지원입니다. 네, LH 전세 지원, LH 청년 매입 임대주택, 또 LH 청년 전세 임대주택, LH 건설 임대주택 지원, 또 자립 지원 시설 등 시설에서는 아이들을 저희가 퇴소했다고 해서 그냥 내보내지는 못해요. 네, 무조건 이제 거주할 집을 마련해주고 퇴소를 시켜야 해서 꼭 주거 공간을 저희가 마련해주고 이렇게 보호 종료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일곱 번째는 이제 월세 지원입니다. LH 사업을 통해서 전세금을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집들이 월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원단체 등을 통해서 저희가 월세도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네, 이 직접적인 지원 외에도 뭐 전국 17개 시도에는 자립지원 전담기관이 설치 운영이 되고 있어서 자립준비 청년들이 필요하면 상담도 가능하고 또 지원 사업들도 지금 알아봐주고 있고요. 그리고 자립준비 청년 소통 채널 자립정보온이라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자립지원 정보를 수시로 지금 올려주고 있어서 카카오톡 채널 추가만 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자립지원 사업 내용들로 지금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자립준비 청년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상담이 가능하고요. 또 민간 장학재단 장학금을 전하거나, 그리고 대학 진학 시
자립준비 청년, 국가장학금에 자립준비 청년 유형이 따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성적을 따로 안 보더라도 그냥, 장학금, 무료로 아이들 대학을 좀 다닐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각종 민간단체 및 공공기관 지원에서 취업 연계, 심리정서 치료 등 이외에도 취업 진학 연계 지원 사업 등 이게 제도를 이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예전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지원이 많아진 거는 사실이에요. 네, 그러나 여전히 자립준비 청년들의 이제 자립에 문제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2년 전에도 자립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점진적으로 더 그럴 거예요. 좀 슬픈 현실이긴 한데, 그러면 왜 이들의 자립에 문제가 되는 것인지 지금 보도록 할게요. 네, 이들 과거의 경험에서 제가 좀 발견을 좀 해봤거든요. 모두가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분명 아닐 건데, 제가 경험했던 내용들과 그리고 아동 현장에서 일하면서 이들이 경험한 것들을 제가 이제 전제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구조적인 변화가 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걸 기본적으로 알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아이들은 위기를 너무 쉽게 경험합니다. 첫째는 학대 피해예요. 예,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가정위탁이든 그룹홈이든 양육시설이든 아동복지시설로 입소하는 유형 대부분은 어린시절 학대 피해를 입은 아이들이 입소를 하게 됩니다. 예, 온전한 사랑과 관심을 받아도 제대로 자란다는 보장이 없는데 신체적이든 정서적이든 학대를 받은 아이들은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둘째는 분리 경험이에요. 네, 학대 피해든 가정빈곤이든 미혼 부모든 어떠한 이유로든 원가정에서 분리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정서적 안녕과 보호를 받을 가정에서 분리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 셋째는 수시로 바뀌는 주양육자예요. 주양육자인 직원들이 하루에 2번 또는 이제 3교대를 통해서 여러 번 바뀌어요. 네, 더 문제는 그 직원이 그만두면 또 다른 직원이 또 올 거고요. 또 시설에서는 여러 직원들을 로테이션 돌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돌리면 영아기부터 평생의 엄마라고 또는 아빠라고 불리는 이제 양육자가 10명도 넘게 바뀌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네, 특히 영유아 초등 시절 한창 애착 관계 형성할 나이에 바뀌는 경우 이별 경험을 또 수시로 또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넷째는 저희 지금 학교에서 드러나는 수치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사회화를 배우는 곳인 학교라는 곳에서 부모의 부재가 수치임을 타인과의 비교해서 아이들이 경험을 하게 돼요. 입학식과 졸업식에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리고 어버이날 행사 카네이션 만들기와 편지 쓰기 행사를 즐겁게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리고 부모 참관 수업에 온 부모님들을 보면서 그리고 갑자기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마중 나와 있는 부모님들을 통해서 부모의 부재를 확연히 학교를 다니면서 경험을 하게 돼요. 네, 이렇게 아이들이 자존감과 자신감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시설병이에요. 아동시설에 아이들이 한번 입소하게 되면 대개 고등학교 3학년까지 보호받다가 종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다시 말해서 아동이 보육원에 한번 입소하게 되면 기본 5년부터 어릴 적부터 입소한 아이들의 경우는 10년 이상을 생활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부터 용돈과 차비, 또 의복비와 생필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전반적인 것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는 아동이 무언가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설에서 생활하면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들입니다. 문제는 오랜 기간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다가 또 시설에 대한 오랜 시설에서 생활하다 보면 시설에 대한 의존성이 커지는 데 반해서 또 사회 적응력이 약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이를 시설병이라고 하는데 보육시설에서 오랜 기간 생활한 친구들은 자신의 노력 없이 받는 것에만 익숙해지다 보니까 보호 종료가 되어 사회에 나가서도 기본적으로 제공받던 물품들에 대해서는 아껴 쓰는 것을 사실 잘 몰라요. 네. 또한 인내와 끈기를 요하는 일에 대해서는 또 금방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좀 있어요. 네. 이게 시설병이라는 건데, 오랜 기간 이제 교육의 부재 속에서 재활을 무한정으로 제공받다 보니까 발생된 보호아동에 대한 역기능적인 현상으로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받는 것에 익숙한 것이 이제 졸업 후에도 연장이 된다는 것에 있는 것 같아요. 일을 안 해도 혜택이 많으니까 굳이 일을 할 필요가 없고요.
또 시설병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두 번째 이유와 맞물려서 셋째는 시설 안에서 아이들에 대한 인권과 자립 사이의 딜레마예요. 네, 아이들은 이제 이런저런 사정으로 시설에 입소를 하여 생활을 하고 있어요. 시설에서는 이러한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 성공적인 자립으로 이끌 의무가 있고 또 미성년자인 아이들의 흐린 판단을 바로잡을 책임이 저희는 있어요. 그럼에도 요즘 아동에 대한 과도한 권리가 아동의 발전 가능성과 독립성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시설병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또 생각이 들어요. 자립교육은 반강제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일상생활 기술부터 사회적 기술, 돈관리 기술 등 혼자서 빨래도 해봐야 되고요. 또 혼자서 요리도 해봐야 되고, 또 혼자서 해봐야 하는 것들이 무수히 많으나 퇴소 전까지 난 하지 않겠다고 하면 억지로 프로그램에 저희는 참여를 못 시켜요. 네.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교육이어도 본인들이 참여하지 않겠다면 저희로서는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아동 인권 잣대가 아동복지시설과 이제 학교에 좀 더 엄격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 시설도 그렇고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고 또 아이들이 중학교 이상 되면 사춘기 시기가 오는데 그때 지도를 하다가 감정과 기분이 상하면 신고를 막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결국에는 무혐의가 나요. 무혐의가 나더라도 관계자들을 조사받는데 뭐 1, 20분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몇 시간씩 조사를 받고 이렇게 무혐의 인정이 되니까 거기서 오는 소진들 많이 경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떠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이들에 대한 애착이 좀 상당히 좀 강하고 또 좀 열정이 있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에게 교육을 할 때마다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좀 못 배웠다는 손가락질을 받지 않게 좀 무관심하게 좀 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지도를 해달라고 직원 교육할 때마다 제가 요청을 좀 드렸었는데 요즘에는 제가 몸살이면서 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직원들에게. 그 신고 당하지 않게 조심해서 최소한의 개입만 하라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게 참 구슬프요. 네, 근데 이 구슬픈 큰 이유가 중고등학생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계기가 이제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단단해질 수 있는 기회가 이제는 없다는 말인 거죠. 네, 세상에 나오고 나서야 스스로 헤쳐나가야 할 위기를 얘들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견디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아동의 권리와 자립의 접점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갈 수밖에 없어요. 네, 넷째는 단체 생활의 저희 폐해예요. 대규모 보육시설은 마음에 스크래치가 있는 여러 아이들이 입소를 하지만 정작 회복될 수 있는 가정적인 안정감을 주기에는 한계가 많이 있는 게 분명해요. 네, 보육시설에서 아동 청소년기, 아니 영유아기부터 집중적인 관심과 사랑과 지도를 받아도 심리 정서적 결핍과 안정감을 충족시키기에는 이미 상처가 있던 터라 부족한 것이 당연한데 보육교사 한 사람이 많은 인원의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집중적인 사랑과 관심은 물론 기본적인 위생청결이라든지 학습 지도라든지 꼼꼼히 챙겨주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아이들 저희가 이제 씻으라고 해도 이게 잘 안 씻는데, 그것도 이제 억지로 저희가 하지 못해요. 막 씻으라고 막 닦다 하더라도 그게 나중에 또 쌓이면 학대로 또 이어지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또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집중적 교육 부재입니다. 예. 부모의 1대1 학습 지도를 받지 못하고 단체 생활로 정해진 시간에 학습만 하라고 하고 챙기지 않는 경우, 또 이것마저 신경 쓰지 않는 경우 학습에서 저희 애들이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가뜩이나 시설의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해서 그런지 학습 발달이 평균 또래에 비해서 느려요. 현저히 느린데 그런데 학습을 따라가지 못하면 당연히 이제 아이들은 흥미를 잃고 또 결국 이게 초중고까지 이어지더라고요. 네, 아동 양육 시설 아이들 대부분 집중을 잘 못하고 공부에 흥미가 좀 별로 없어요. 네, 이것은 단체 생활 특성상 공부하는 분위기가 쉽게 형성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래 아이들이 좀 많다 보니까 노는 문화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 아이들을 앉혀 집중을 요하는 자립교육을 진행하면 머리를 푹 숙이고 좀 잠을 자세부터 취하거나 휴대폰을 보기 일쑤예요. 네, 또한 아이들이 듣는 교육이 당장 자신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더욱 집중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의 부재, 집중적인 교육의 부재를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생각해 왔던 건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수영료 교회 집사님들 외에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저희 기관에 오셔가지고 아이들 학습 봉사를 해주고 계세요. 되게 참 감사한 일이죠. 네, 다음은 획일적인 지도입니다. 양육시설 및 그룹홈 특성상 영유아 초등 아동 개개인이 가진 기질을 수용하기에는 인력적으로 한계가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통의 기준을 가지고 지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통금 시간이라든지 잠자는 시간이라든지 또 휴대폰 사용 시간이라든지 그걸 기본으로 또 훈육하는 방법 또한 누군가는 타일러서 고쳐지는 거에 반해 또 누군가는 혼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으나 획일적인 훈육과 지도가 이 양육시설 특성상 불가피해요. 네, 누군가는 알아서 하는 반면에 누군가는 챙겨줘야 하는 애들이 있는데 일일이 맞추기가 많이 어려운 거죠. 네, 이러한 단체 생활 속에서 획일적 지도에 상처를 입은 아이들은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다른 상처가 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또래 영향 및 상급생의 이제 억압인데요. 아동 청소년기 친구들은 또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요. 네, 더구나 이제 단체 생활을 하는 보육원에서 친구나 선배들이 행하는 이제 올바르지 못한 태도와 습관, 행동들은 또 편하니까 또 있어 보이니까 금방 배우는 모습들을 좀 많이 봐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유아가 형들이나 언니들이 하는 욕설을 자연스럽게 내뱉는 경우, 순하던 아이가 입소하여 난폭해지는 경우, 그리고 중학생의 아이가 고등학생에게 담배를 배워서 피는 경우, 또 상급생이 하급생을 폭행하니까 그 하급생이 또 그 밑에 하급생을 폭행하는 경우, 네. 상급생이 보육교사에게 욕하고 달려드니까 하급생이 또 그 행동을 그대로 모방하는 경우 등 네, 부정적인 영향을 준 선배들이 자립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되게 시원치 않아요. 네, 후배들은 이를 보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나 늘 부정적인 영향만 받다 보니까 회복하기에는 자신의 보호 종류가 바로 코앞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네, 다섯 번째는 장애 아동 및 정신적 문제 아동의 지금 급증이에요.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의 수가 지금 급증하고 있고요. 또 경계선 아동의 수와 ADHD 아동의 수가 급증하고 있어요. 정신적인 문제가 원인이라서 그런지 지도에 불응하는 반사회적 성향의 아이들도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네, 우리 시설은, 그러니까 저희 세드로는 ADHD 진단받은 아동이 전체 인원의 반 이상이에요. 많죠. 네. 그리고 경계선 지능을 가진 아동이 전체 인원의 20%를 지금 넘고 있고요.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 또한 20% 정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네. 이들은 학습과 사회학습 등의 어려움이 있어요. 결국 자립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이게 이제 모든 시설의 문제로 지금 부각되고 있고요. 더 나아가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요. 휴대폰 사용 등으로 자극적인 매체에 장기간도 쉽게 노출되어 있어서 그런지 무엇이 원인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모든 시설이 지금 이 문제로 지금 골머리를 지금 앓고 있고 대책이 매우 시급합니다. 네, 꼭 위와 같은 이유가 모든 아동이 자립을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 거고 또 완전한 이유도 아닐 거예요. 그냥 모두가 또 자립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이 친구들이 겪어온 생활 환경은 전반적으로 역기능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마치 자립을 할 수 없게끔 환경이 막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제가 좀 들더라고요. 네, 요즘 좀 더 그런 거는 저희 시설 말고도 이제 일반 청년들에게도 좀 그런 비슷한 증상이 좀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고립운둔 청년이라든지, 미취업 청년이라든지, 심리적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청년이라든지, 이런 청년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처음엔 자립준비 청년들만의 문제인 줄 알았으나, 우리나라 청년들의 또 문제이지 않을까 지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은 어떠세요? 참 쉽지 않죠? 맞죠? 애들 반응도 없고, 답장도 느려. 네. 그리고 감사도 잘 몰라. 그리고 이 애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참여도 잘 안 해. 또 더 나가서 또 씻지도 않는 경우도 있고, 네. 허풍도 심한 애들도 있고, 네. 이게 또 말이 없거나 개선하려는 의지도 없고. 제가 2023년도에 이런 어떠한 방향으로 사역을 하면 좋을지 지금 이 앞에와 같이 제시를 했었어요. 첫째, 자립준비 청년을 불쌍해서 도와줘야 하는 사람이 아닌 변화 가능성이 있는 인격체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둘째, 요즘 젊은 세대를 흔히 MZ세대라고 부르는데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어서 그 특징들을 이해해야 한다. 셋째,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넣어주려는 생각은 잠시 내려놓아야 한다. 넷째, 지속적인 관계 형성이 정말 중요하다. 다섯째, 만나면서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이 친구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그렇다고 내 사람이 안 된다는 것에 지치지 말고 그저 옆에 있어주는 어른이 되어야겠다 하면서 오는 소진을 극복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얼마 전에 브라더스 키퍼 대표님도 오셨더라고요. 그 대표님도 이제 힘들면 쉬어야 한다고, 네, 자기 자신을 먼저 돌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자립준비 청년에 대해서 좀 아신다는 분들의 여러 강의들을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들으면서 느끼던 게 조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저도 2023년도에 꼭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말씀과 함께 방금의 이제 방향을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이것 또한 사실 제 조언일 뿐이에요. 예, 제 조언이랍시고 말씀드렸던 것이 꼭 정답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또 방향이 또 바뀔 수도 있고요. 또 관점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저는 제가 아동시설에서 이제 생활을 해 봤기 때문에 아이들 지도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지금은 저도 이제 시설 아이들이랑 또 자립준비 청년들을 잘 모르겠어요. 네. 시설에서 이제 아이들 하기 싫다 하면 사실 그냥 놔두면 저는 편한데 또 돌이켜보면 이게 맞는 건지 그냥 강제적으로 그냥 시키는 게 맞는 건지 지금은 제가 뭐 이렇게 지도하는 게 맞는 건지 저렇게 지도하는 게 맞는 건지 향방을 좀 잘 못 잡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아이들에게 돈을 이제 저희 자립준비 청년이죠. 돈을 악착같이 모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한 직장에 들어가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버텨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명품등은 사면 안 된다고 제가 이렇게 조언을 했었었는데, 세월이 흐르니까 좀 바뀌게 되더라고요. 뭐 한 번쯤은 명품도 사봐도 되지 않을까. 또 한 번쯤은 돈을 막 써봐도 되지 않을까. 네, 제가 휴대폰이 없던 이 초등 시절을 지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면 휴대폰을 해줘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수년 동안 제가 휴대폰 지원 사업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휴대폰 사용으로 아이들에게 인성이랑 또 학습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뒤부터 휴대폰 지원 사업을 지금 잠깐 멈추고 있어요. 네, 우리가 딱 이것이다 했던 것이 시간이 흐르면 또 아이들마다 상황마다 또 누가 개입하느냐에 등 여러 복합적인 원인들로 바뀌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변하지 않는 걸 진리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저희가 진리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외에는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변하게 될지 모르는 조언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지금까지 잘 해오셨던 것처럼 해오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모든 게 변한다고 생각하면서 최대한 생각을 좀 유연하게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않겠나. 네, 그럼에도 절대적으로 고집하고 확신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기도의 영역입니다. 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 했던 기도가 있고요.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했던 기도를 보시면 또 알고요. 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했던 기도의 대목들도 있고요. 또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했던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 했던 중보의 기도도 있고요.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했던 기도들. 네, 우리의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처럼 이들을 위한 기도가 또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까지를 원하셔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 칼바람을 맞고 있는 우리나라가 그럼에도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누군가로 인해서 이겨내고 견뎌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들을 살아내게 하고 있다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또 여느 모습이든 또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더 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니까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아동복지 현장에서 10년 차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호기롭게 이제 후배들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고, 이 아이들 모든 부분을 내가 변화시켜야겠다 다짐하면서 제가 입사를 해요. 정말 온 힘을 다 쏟았어요. 근데 10년이 다 돼가면서 깨닫는 거는, 내가 이들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악착같이 살아내고자 하는 애들은 지원이 끊겨도 어떻게 해서든 살아내고자 발버둥 치지만, 또 무력하고 의지가 약한 친구들은 아무리 지원을 많이 해줘도 못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네. 이들 변화는 우리 힘만으로는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인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어떤 모습이든, 이들에게 분명히 자극제가 될 거라는 건 확신은 합니다. 두 가지만 마음속에 좀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첫째, 여러분들이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해 헌신하는 어떠한 모습이든 이들에게 자극제의 역할이 된다. 네, 당장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변화의 기폭제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그거는 그냥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고요. 둘째,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도움과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 네, 그래서 이들이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만 모를 뿐이에요. 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고 지치지 마셨으면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자립준비 청년들을 대표해서 기대나무 팀에게 감사 인사를 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려요.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요? 제가 질의응답이 약해가지고. 네네. 나온 애들이 네. 어려울 때 어려보고 있잖아요. 네네네. 문제의 선수가 어떻게 되는지 네네. 우리 멘티를 이제 하면서 네네. 네네. 다른 애가 네네네. 네네. 네. 저희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이라 정의하고 있는 게 만 18세까지거든요. 만 18세 이전에 복지시설에서 5년 동안 생활을 한 아이들은 모두 군면제가 되어요.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생일 전까지의 생활이 5년이면 되는데, 이 5년을 다 채웠는데 군대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만 18세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중학교 2학년 때 입소를 했다. 그러면 갈 가능성이 있어요. 예. 만 18세 미만의 5년. 예. 여러 시설 다 합쳐서 5년. 예, 합쳐서 5년이고요. 그리고 의료 체계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급 선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의료 수급 혜택을 받아요. 그래서 그걸 받는데 그 외에 이제 개인적인 보험은 본인들이 들어야 돼요. 민간보험은 본인이 들여서 받아야 되고, 웬만하면 이제 수급 자격으로 다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외에 이제 좀 병이 좀 큰 병이다. 그거는 본인이 개별로 이제 보험을 들어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네네네. 네,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서 이렇게 네. 잘 네네. 이준 선생님 강의를 너무 네. 감동받았는데 궁금한 게 네네. 본인이 이렇게 멋지게 성장하게 할 수 있었던 네. 선한 역량이요? 네. 뭐 그런 계기라든지 이런 네네. 아니요. 근데 네네. 근데 제가 2023년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시설을 나와서 이게 영향력을 끼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그 MBTI라고 ESTJ라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떤 문제에 직면하면 어떻게 해서든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것도 이게 대안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대안이 기도 말고는 없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는 이제 영아기부터 이제 사실 유리돼가지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저희 보육원에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성경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때의 계기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위태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리고 영유아 시설에 있다가 큰 보육시설로 전환되었을 때도, 사실 전환되자마자 형들에게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저녁에 제가 주기도문을 외우고 그렇게 잤거든요.
그게 제가 살아온 힘이라고, 사실 중고등학생 때까지는 잘 몰랐어요. 그냥 너무 힘들었다 생각했는데, 지금, 20살 이후로 지금까지 이제 제가 살아온 이 삶의 여정을 보니까, 발자취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라는 생각에 그걸로 지금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좀 어려운 부분 있죠. 저희 다 있을 거예요. 다 뭐 어려움에 직면하는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로 저는 버틸 수 있었어요. 네네.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질문 너무 많습니다. 아, 네네. 학업 이런 걸 할 때 있어서 네. 단체 생활에 있어서 분위기가 네네. 제가 느끼기로는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걸 너무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도 네. 하면 어떤 주변의 분위기 때문에 네네. 할 수 없는 상황. 네. 공부를 하면은 형들이나 친구들이 놀린다거나 네네.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는데 그럴 때 있었을 때 어떻게 이겨내는 중요한 아, 제 경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닐 당시에는, 형들이 공부를 해라고 했던 분위기였었어요. 네네. 본인들은 안 하는데, 네. 네, 진짜 정말 본인들은 안 하는데, 동생들이 뭐 성적을, 뭐 낮게 받아오거나 그러면 혼나던 시절이어가지고, 제가 지낼 당시에는 공부를 했던 시절이었고요. 지금은 뭐 공부한다고 해서 뭐 나무라거나 뭐라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다만, 이것도 시설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희 시설은 또래별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또래들 노는 문화가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려도 주변에서 이제 같이 이제 노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되죠. 네, 그런 영향이 좀 있어서, 제가 단체 생활의 폐 부분에 말씀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네네. 네네네. 시설에 있던 아이들이 네네. 아까 개인 팀장 얘기하셨는데 네네네. 그거를 이제 보호자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 아이들 팀장을 네. 제가 아는 이제 청소년 중에 한 명인데 네. 엄마가 네. 그 통장의 돈을 마음대로 임의로 꺼내고 있어서 네네.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시설에 거주하고 있으면서요? 네. 아, 그러니까 그 통장에 돈이 디딤씨앗 말고 네네. 디딤씨앗은 성인이 안 되기까지 네네네. 깨지를 못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아이의 어떤 또 통장이 하나 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통장이 그 중에 하나가 부모가 임의로 비밀번호를 바꿔버리고 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거기 있는 돈을 넣었다 뺐다를 막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아이가 그거를 지금 너무 싫어해가지고 네. 조금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저희 시설은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잘 그렇죠.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남의 돈을 사용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리고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의 돈을 빼는 부분은 아마 법적인 문제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 내에 거주하고 있고, 또 보호자가 이제 시설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만약에 저희 시설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저희는 법적인 조치를 아마 취했을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래, 신고해야죠. 네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본인이 네. 가정 입학을 하고 싶어 할 때 네네. 부모가 네. 동의를 안 해주면 네네. 이게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친권을 우선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 입소도, 그리고 사실 문제가 많은 애들은 보호치료시설로 이렇게 전원을 되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본인들 서명을 다 받거든요. 갈지 말지를. 근데 본인이 거절을 하면 못 가는 것처럼, 보통 이제 위탁 보낼 때도 친권자에게 서명을 받거나, 입양 보낼 때도 친권자의 서명을 무조건 받게 되어 있어요. 이 아이들 네네. 저희가 지금 입학을 하려고 준비하고 네네네. 이 아이 엄마가 네네네. 동의를 안 해줘요. 그렇죠. 엄마는 뭐 때문에 동의를 안 해주냐면 위탁에 가면 네. 위탁 가정에서 너의 모든 돈을 찾지 않나. 네네네. 이래가지고 지금 네네. 동의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렇겠죠. 얘가 너무 힘들어. 네네네. 엄마 나는 연락을 안 하고 싶어. 네네네. 이 방법을 우리가 알지를 못하니까. 그렇죠. 도와줄 수 있죠. 아마 힘들 거예요. 친권 우선으로 여기다 보니까 미성년자들은 친권 보호자 이게 서명이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설에 입소할 때도 친권자 동의를 받아서 아이들이 경우 들어오지, 친권자가 거부나 거절, 이게 학대나 이런 사건으로 빠지면 긴급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면은 좀 힘들 거예요. 네. 이것도 좀 더 알아보기는 하셔야 될 거예요. 아까 강의 중에서 보호시설 중에 그룹홈이 궁금한데요. 네네. 이게 신고제인지 허가제인지 네. 그게 궁금해요. 이게 법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인허가를 아마 받아야지. 허가제가 바뀐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네네. 그러면 신고나 허가를 안 받고도 그냥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정보 보조금은 못 받을 거예요. 네. 허가를 받았을 때는 한정적으로 얼마나 받는 그것까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네네네. 네. 마지막. 저희 취업 지원팀이 있는데요. 네네. 뭐 물론 기도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싶은데 좀 막막할 때가 많았거든요. 네. 지난 어떤 부분에 막막하다는. 실제로 친구들이 그러니까 진로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네. 너무 이제 뭐 공부를 계속해 나가는 친구들도 좀 없기도 하고 네. 취업도 도와주고 싶은데 네네. 이게 뭘 원하는지를 솔직히 저희도 파악이 잘 안 될 때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계선 지능 있는 친구들은 또 도와줘도 또 그만두고 하는 경우에 그렇죠. 저희가 교회 기대나무 팀에서도 뭐 어떻게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가 조금 힌트라도 있으면. 저도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항명을 제가 못 잡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전에는 좀 반강제적으로 교육을 보내거나 아니면 취업을 시키거나 대학을 보내거나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 자기 결정권에 이제 기준이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하기 싫어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분위기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이 본인이 필요해서 온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알아봐주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저희가 알아보고 이제 이렇게 갖다 바쳐도 본인들이 싫다고 하니까 그게 계속 이제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이모 삼촌과 또 멘토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네. 부모님의 역할이 해야 되는데 네네. 만약에 아동들이라면 우리가 강하게 하는 것이 아동 학대 문제를 갈 수 있지만 네. 우리가 대하는 이제 청년들이고 성인들이 네네. 우리가 어느 정도 관계 형성이 된다고 치면 네네. 청년의 입장에서 좀 우리가 그래도 다른 말을 해주기를 원하는지 아이들 입장에서요? 네, 청년 입장에서 무조건적인 우리가 지지만 네. 가정에다가 자립을 하거나 그걸 위해서는 청년들한테 가끔 이모 삼촌도 장거리 설날이나 추석에 와는 장거리 하는 것처럼 네네네. 하고 다른 길로 가게끔 네. 계속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네네. 그게 어떤 스탠스 아마 이제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부분이 뭐냐면, 누군가는 잔소리를 하면 듣는 애가 있는데, 또 누군가는 잔소리를 하면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제 주변에도 그런 상황을 워낙 많이 봐놓으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다가 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멘토랑 멘티의 관계에서 적절하게 보시면서 좀 지도를 해야겠다는 부분은 또 지도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모셔가지고 더 깊은 얘기 들어보도록 네. 하고요. 자, 잠시만 여기 마이크 한번 잡아주실래요? 자, 우리 희준 자립 준비 전담 요원 기도 제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발표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 급변하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나는 정말 이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다 했는데, 이게 돌이켜보면 또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소진이 있거든요. 네. 이게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또 그래서 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입사 처음에
저는 시설장 하겠다고 하고 입사를 했었었는데 사실 잘릴 뻔한 적도 많고요. 또 제가 나갈 뻔한 적도 많아요. 예. 그러면서 느끼는 게, 아, 내 발걸음이 내가 목표 세워지는 게 아니구나.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겠다. 지금 소진이 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버텨라 하면 제가 버틸 거고요.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면 또 그 길을 갈 텐데, 저는 아동들을 또 좋아하고 또 사랑하고 있어요. 네, 후배들, 말 안 듣는 애들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또 영유아들 보면, 또 저를 따르는 애들 보면 참 감사하고 또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영역까지 제가 제 스스로 제 힘으로 지쳐서 나가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이제 믿음의 여정을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기도 제목이랑 아까 잠시 말씀드렸듯이 좋은 여자친구 생겨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본이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두 가지를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영혼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자녀들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또한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청년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선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친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한가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버지 우리들에게 우리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꿀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로를 열어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임할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랑하고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희준 형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지금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청년을 바라보며 이 형제를 바라보며 우리가 만나고 섬기는 청년들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신 우리가 꿈꾸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청년의 삶에 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난 모든 청년들에게도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선한 일 행함에 있어서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이 선한 일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인내와 믿음을 우리 가운데 또 희준 형제 모든 일과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희준 형제와 함께 발맞춰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가정이 또 다른 믿음의 가정으로, 또 다른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는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일정과 사역과 모든 일 속에서 우리가 서로 지지하고 독려하여서 이 희준 형제가 향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 홀로 가는 길이 아님을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기도로 물질로 도울 수 있는 기대나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형제의 삶을 축복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축복의 통으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손을 딱 뻗어주시고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35. 동안이다, 완전 동안이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3월 생일자 계십니까? 3월 생일자. 없습니까? 3월 생일자?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우리 온이는 9월입니다. 네. 와, 3월 생일자 한 명밖에 없어요? 오. 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반주 계속해 주시고요. 잠시만요. 기도 제목. 네. 자기 소개랑 기도 제목. 예. 저는 진로 지난 취업팀의 마이크. 미현 집사입니다. 혜준 강사님 얘기 잘 들어서 좀 끈기가 많이 부족하고 좀 사랑이 많이 부족한데 그래도 하여튼 여기 소속돼서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해 주시면 되고요. 혼자밖에 없어가지고 원래 가위바위보에서 케이크를 가져가는 건데 이제 가위바위보 하시죠, 저랑. 네. 가위바위보. 와! 그래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모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좋은 시간을 가졌고요. 우리는 뭐다?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네, 수영노교의 기대나무입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4월 둘째 주 토요일 네, 자립준비 청년과 함께하는 모임은 이모집이 뭔가 불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생각난 게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이랑 요리하는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알려주시고 네, 요리를 해서 직접 이렇게 먹는 시간들 네,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에 진구 협력 사업이 있는데요. 그때도 계속 광고 드렸듯이 30명 네, 에게 5명씩 6개의 조로 나눠서 지원금 10만 원씩 나가가지고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 그것들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팀별로 5명씩을 일단 한번 모아주시고요. 그래서 친한 아이들끼리 모아주셔도 되고 해서 그냥 그거는 영수증만 첨부하면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조금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다음 주까지 마무리를 짓고 4월 달에는 아마 브라더스 키퍼 김성민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저희 정기 모임 시간에 발대식과 함께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모임 장소는 2층입니다. 2층 세가족실에서 다음 달에는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말씀하신 그 진행 동아리 할 때는 다음 주까지 그냥 애들을 확정 지어가지고 네, 팀만 일단 짜가지고 명단을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요리 교실은 무슨 요리 교실은 4시 반부터 아닙니다. 토요일. 네, 둘째 주 토요일. 네, 둘째 주 토요일입니다. 네, 기억해 주시고 포스터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